훈민정음 긴소리 쌍기역의 이름자 규는 정말 새끼용이었을까요? 뿔 있는 새끼용과 새끼용? 그런데 오늘날 한자 사전에서는 규에 대해 양쪽 뿔이 있는 새끼용 그리고 뿔이 없는 용이라는 서로 다른 풀이가 함께 나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뿔이 있는 용과 뿔이 없는 용, 서로 모순되는 설명이지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이마 양쪽에 멋진 뿔을 갖춘 용이 어떻게 새끼용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새끼 숫사슴은 뿔이 없습니다. 왕관처럼 멋지게 솟은 뿔은 다자란 숫사슴의 위엄을 상징하지요. 그렇다면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용에서도 새끼용과 제왕을 상징하는 뿔 있는 용을 정말 같은 것으로 보았을까요? 한한대사전 39개 용례. 규가 정말 새끼용을 뜻하는 글자라면 그 글자가 사용된 여러 단어에서도 당연히 새끼용이라는 뜻으로 쓰인 용례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사전에 적힌 한 줄의 모순된 뜻풀이만 보고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가 펴낸 한한대사전 제12권의 규 항목을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규를 첫 글자로 삼은 39개의 어휘를 하나하나 대조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39개의 용례 가운데 규가 새끼용이라는 뜻으로 쓰인 예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용자와 통용되어 쓰인 용례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규와 용의 통용, 여기를 보십시오. 규련은 용 모양을 장식한 제왕이 타던 수레를 뜻합니다. 그리고 규상은 용상과 동의어로 제왕의 평상을 뜻합니다. 또 규호는 용호와 동의어로 용과 범에서 나아가 어진 임금과 신하를 뜻합니다. 이와 같은 여러 용례를 통해 규자가 나타내는 의미는 새끼용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 교육부의 이채자 자전에도 규의 뜻 가운데 하나를 분명하게 용지 통칭이라고 그 용례와 함께 싣고 있습니다. 즉, 규는 용의 통칭 또는 용의 통용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새끼용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렇다면 도대체 규자의 새끼용이라는 뜻은 어디에서 생겨난 것일까요? 여기에는 아주 오래된 문헌의 전승 과정에서 생긴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따라가 보면 허신의 설문해자가 있고 장읍의 광하가 있으며 송나라 서연의 설문해자 대서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의 저명한 문자학자 단옥제가 이 문제를 다시 고증합니다. 단옥제는 그의 명저 설문해자주 규 항목에서 자자에 주목합니다. 룡자, 육악자, 뿔 있는 새끼용이라는 뜻이 되도록 들어간 이 자자를 단옥제는 잘못 들어간 글자라고 통렬하게 지적했습니다. 절대 새끼용이란 말은 없었다. 즉, 오늘날 우리가 접하게 되는 새끼용이라는 설명 자체가 문헌 전승 과정에서 생긴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허신의 원본 설문해자에는 원래 없던 글자였는데 송나라 때 서연이 설문해자를 교정하면서 룡자 곧 용의 새끼라는 말을 집어넣는 바람에 새끼용이라는 풀이가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강하의 용 분류. 그런데 고대의 자료를 살펴보면 용에 관한 인식은 훨씬 다양합니다. 장읍이 지은 광하에는 아주 흥미로운 기록이 나옵니다. 유린왈, 교룡, 유이괄, 응룡, 유가괄, 규룡, 무가괄, 리룡. 비늘이 있는 품종의 용은 교룡이라 하고 날개가 있는 것은 응룡이라 하며 뿔이 있는 것은 규룡이라 하고 뿔이 없는 이무기는 리룡이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규룡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규와 용이 함께 쓰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용의 발달 단계 이미지.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용의 세계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했습니다. 최초 물뱀에서 시작하여 이무기가 되고 다시 용이 되고 뿔을 갖춘 강룡에 이어 그리고 마침내 날개를 가진 응룡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승에서는 잉어에서 시작하여 교룡과 용을 거쳐 규룡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고대인들에게 용은 전혀 어미용과 새끼용이라는 단순한 관계만으로 설명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종류와 형상, 그리고 신성한 단계가 함께 이야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무기가 오래 묵으면 용이 된다는 이야기 역시 이러한 고대의 용 인식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도연명의 수신 후기에서의 증언.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고문원 하나를 보겠습니다. 바로 동진시대의 도연명의 기록을 바탕으로 전해지는 수신 후기입니다. 이 기록을 보면 무창규상 유룡혈, 무창의 규산에 용의 굴이 있는데 규, 비상, 출입, 규룡이 공중을 날아다니며 그 드나드는 것을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글자는 오늘날 우리가 쓰는 정자체 규룡 규의 속자인 규입니다. 세한 도지즉 우, 가뭄이 들면 사람들은 그 규룡에게 기도했고 그러면 곧 비가 내렸습니다. 규룡과 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규는 단순히 새끼용이라고 부를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가뭄이 들면 그 존재에게 기도하고 비가 내리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즉, 고대 문헌 속의 규자에는 비를 내려주는 신령한 용의 이미지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고대 문헌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규는 백성들에게 풍요의 비를 내려주는 위엄의 제왕적 뿔을 갖춘 성체의 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종의 명칭시. 그러면 다시 세종대왕의 명칭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군, 임금, 그리고 그 다음 긴소리 쌍기역의 이름자 규. 세종께서 이 글자를 새끼용이라는 뜻으로 선택했다고 보는 것은 고문원의 실제 용례와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규가 용과 통하는 글자로 사용되고 제왕의 용을 상징하는 의미로도 연결되며 가뭄 때 비를 내려주는 신성한 용의 모습으로도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면 세종께서 왜 이 글자를 선택하셨는지 그 의미가 훨씬 분명해집니다. 세종대왕께서는 우리말 한자음 23자모 가운데 긴소리 쌍기역의 이름자로 규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용매적 근거가 없는 새끼용의 뜻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용의 통용자, 비를 내려 풍요를 가져오는 용, 그리고 임금과 연결되는 제왕의 용. 바로 그러한 의미를 담아 규자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세종께서는 여러 고문원들에서의 용례와 당시의 용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명칭시 전체의 의미를 고려하여 용의 통용자로서 그리고 용왕의 이미지까지 담을 수 있는 초성 쌍기역의 규자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오랜 연구 끝에 도달한 결론입니다. 군 다음에 규. 이제 이 두 글자가 함께 놓였을 때의 의미가 조금은 보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 편에서는 세종의 명칭시에서 또 하나의 놀라운 글자를 만나게 됩니다. 두. 훈민정음에서 디귿의 이름자 두는 왜 북두칠성이 아니라 남두육성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세종대왕의 천문학적 세계관이 이제 또 하나의 문을 열어줍니다.